교육은 뭐 구체적인 개별 공약이라기보다 제가 그동안 우리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기 위한 글로벌 비전, 그리고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 경제정책의 기조, 그리고 또 디지털 패권국가라고 하기 위한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정책 기조, 또 과학기술 정책 비전에 관한 과학기술 정책의 기조, 이런 것과 같은 선상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할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이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적응하고 또 이런 대전환 시대를 제대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 방향을 우리가 추진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 교육이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더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되고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겠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앞서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경제비전, 추격자가 아닌 첨단기술 선도국이라고 하는 과학기술 비전, 또 디지털 데이터 패권 국가라고 하는 산업정책 비전,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국정운영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의 기반인 교육정책의 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지게 될 직업의 반 이상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직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교육의 격차는 심화되고 기회의 사다리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퇴 열풍과 학과 학생 증발 현상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이들 대학의 쇠락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지역의 사회와 문화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인데 정작 기업은 또 채용할 인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기성세대는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재교육의 기회를 또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대전환을 위한 교육혁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일하는 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돌봄과 교육을 받는 첫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유아들은 같은 누리과정을 배우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 국공립과 사립이냐에 따라 교육의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계별 유보 통합을 추진하여 첫 출발부터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들 수를 줄여 세심한 돌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만 5세 담당 유아 보육교사에 대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초중고 공교육은 미래 세대가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공교육만으로 충분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계층과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는
인생의 기회 격차, 소득 격차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공교육의 붕괴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의 씨앗입니다. 우선 평가와 줄세우기 차원이 아닌 학업 성취도와 격차 파악을 위해 주기적인 전수 학력 검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인력과 자원을 최적화해서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겠습니다. 인공지능 보조교사 도입을 통해 개인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시간을 5시까지, 초등 돌봄 교실을 8시까지 운영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초중고 공교육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컴퓨터 언어 교육과 디지털 과학 역량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치가 교육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관점을 강요받아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배울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학교 행정을 학교와 학부모의 자율적 운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에 대한 투자로, 대학에 대한 투자로 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역동적 혁신성장, 디지털 데이터 패권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이 그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의 재정 부족입니다. 대학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풀겠습니다. 거점 대학, 거점 학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엄청난 재원을 낭비한 대학 역량 강화 사업을 혁신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국내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장학금을 늘리겠습니다. 질 높은 대학 교육의 기회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체제 강화로 기회의 사다리를 항상 세워놓겠습니다.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들도 진로를 재설정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 절실합니다.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특정 기술 학위 제도를 민간 주도형, 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하여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업대학 설립의 길을 트겠습니다. 한계 부실대학을 자율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 연구개발센터, 데이터센터, 회사 벤처 창업의 전진기지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 환경과 결합된 콘텐츠와 공간은 첨단 기술 못지않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교육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 이 모두 교육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제 저는 역동적 혁신 성장, 디지털 데이터 패권 국가, 과학기술 선도 국가를 만들고 100년을 바라보는 교육의 큰 틀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 세대가 역동적 혁신 성장의 주역,
디지털 데이터 패권 국가의 주역이 되도록 공정하고 튼튼한 기회의 사다리를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법제도와 법집행에 관련된 정책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개별 공약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제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법원은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고 해사 전문법원을 설치하겠습니다. 통합가정법원은 아동, 소년, 가정의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마치 종합병원처럼 치료 사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사 전문법원은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세계 최고의 기업처럼 재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법무검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습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흉악범죄 척결을 위해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 본부를 설치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유해 환경을 일소하겠습니다. 흉악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보호수용제도는 일정 시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보호수용을 조건으로 하는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 전제로 흉악범죄의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수처도 검, 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은 인사를 개혁하고 처우를 개선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경찰 약 13만 명 중 경찰대 출신이 2.5%, 간부 후보생 출신은 1.1%, 순경 출신은 약 12만 5천 명으로 95%입니다. 그럼에도 경무관 출신 최고위직 경찰관 118명 중 순경 출신은 2, 3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들이
향후 점진적으로 보직관리와 승진을 통해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약 20%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인사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안직 공무원의 업무의 성격상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공안직화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본연의 업무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치면 남한 손해, 도망이 상책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근절시키겠습니다. 범죄 진압 과정에서 입은 이들의 피해가 명예로울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 진압 과정에서 공상을 입은 경찰관에게 치료비와 생활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공상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을 10배 이상 확충하겠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된 검찰과 경찰의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 역시 해소시키겠습니다. 책임 수사 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이 신속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은 반드시 수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국가 행정심판 기능을 모두 한 곳에 모아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일회적,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심판원을 창설하겠습니다. 통합된 행정심판원을 통해 국민의 편의와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축적된 선례를 체계적으로 분류,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행정 각 부처와 국민 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법률 지원이 더욱 집중될 수 있도록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법률 구조기구와 제도도 한 곳으로 통합해서 종합법률구조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및 무고죄, 위증죄, 사기죄와 같은 거짓말 범죄를 엄단하고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별 구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AI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서 국민에게 원스톱으로 행정구제, 법률구조, 범죄 피해자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계와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범 사업으로 메타버스 법원을 설치하겠습니다.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 체계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정부 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저 윤석열은 반드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제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부패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짓지 않은 죄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자본시장 공약에 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좀 몇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겠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주식 상장 폐지의 요건을 정비해서 상장 폐지 과정에 대한 단계별 관리 체계를 확대하여 투자자들이 불이탈을 입는 사례를 방지하겠습니다.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음에도 전격 상장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관리 종목 지정, 장외 거래소 이관 등 상장 폐지 전 단계의 관리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투자자들이 불이탈을 입거나 손실을 보지 않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식회사의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기존 주주에 대한 보호 대책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당사 3층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동안 준비했던 좀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정책 공약에 대한 발표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하신 전문가분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비서실 정무위원님 계시고요. 정책본부 법치정책분과위원장 맡고 계신 정승희 위원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국민공감 미래정책 단장이신 이제 왕은정 단장님 배석하셨고,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정책본부 이한상 교수님 자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질문이 오늘 세 가지 공약에 대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시다 보니까 좀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서 좀 표시를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좀 기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한 번 기회에 질문 한 가지씩 좀 해주시기를 미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공수처 관련해서 하나만 더 네. 드리는데요.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에는 폐지를 추진하신다는 네. 것인데 계속 드러난다는 게 뭐 이를테면 국권의 일정 기간을 두고 보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특정한 좀 발생했을 때 그렇다는 건지. 공수처에 관해서 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 사법기관으로 국가 사법 역량을 늘린다면 저는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독소조항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 수사 첩보들을 이관받아서 이거를 깔고 뭉개면은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그리고 공수처의 역량을 엉뚱한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독소 조항은 공수처 안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조국 사건 이후에 마지막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되기 직전에 추가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폐지하고 공수처, 검경이 다 동등한 위치에서 또 상호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에 대해 서로 감시하고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그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 사찰을 감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만이 아니고 공수처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질문. 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후보님 사법개혁의 지금 1번이 네. 통합가정법원 개념을 공약을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법원, 검찰 이 순서인데 또 법원에 대한 행정심판원은 사실은 법원과 관계 있는 거지만 그거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심 절차이기 때문에 뒤에 해놓은 것이고요. 1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미국식 네. 통합가정법원의 개념 같은데요. 그럼 네. 앞으로는 이제 가정법원에서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좀 고려하시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소년범의 경우에 가정법원 이제 소년 사건 송치해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가정법원으로 갔다가 또 가정법원에서 소년 사건으로 심리를 하다가 이게 좀 형이 선고돼야 될 만한 사안이다 하면 다시 또 형사법원으로 보냅니다. 또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피해 회복이 되거나 이러면 또 가정법원으로 다시 보내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아예 하나의 법원으로 통합을 해서 심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먼저 해주시고 의원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보님 아까 교육감 직선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정기 네. 먼저 해주셨는데 네.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지금 뭐 저희 당의 기본적인 그 입장은 교육감을 단독으로 이렇게 직선제를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선거비용 보전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단일화 뭐 이런 작업도 벌어지고 이러면서 너무 좀 지나치게 정치화되기 때문에 교육감의 어떤 그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을 하면서도 광역단체장과의 어떤 러닝메이트 개념이 좋지 않겠냐.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육감이 주민에 의해서 선출이 되더라도 좀 정치적으로 중립과 또 과도한 어떤 뭐라 그럴까, 또 선거 운동과 이런 것에서 조금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네. 유지한다고 하시면 네. 검찰 수사가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게 있다고 구체적으로 보시는지랑 이게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네. 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두고 있는 나라는 독일하고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에서 받아왔고요. 독일하고 일본은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소위 말하는 사법이라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 일반적인 그 지휘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인사에도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이 제도를 만들어낸 나라에서도 벌써 이것이 사문화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일본은 1950년대에 한 번 쓰고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독일은 사실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국회 출석을 해서 또 검찰총장은 국회 출석을 안 하고 그래서 국회 출석을 해서 검찰 사무에 대해서 어떤 정무적인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의 하나의 그 근거로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악용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남민 기자님. 네, 서울경제 김남빈입니다. 검수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네. 한통식 수사민주기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앞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가 6대 범죄에만 한정된 데 네. 부작용 호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래서 저는 뭐 검찰에 제가 재직할 때에도 검찰이 너무 많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소추권자, 그러니까 재판에 계속 관여를 하고 법정을 다니면서 어떻게 유죄가 인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검사들이 처음부터 수사를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사건에 한정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경찰의 수사를 결과를 받아가지고 기소 준비를 하고 공소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양 기관 간의 어떤 상식적인 그 협업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이제 업무 분장이 새로 이루어지면서 한 1년 국민들이 겪어보고 이를테면 고소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미 이제 불기소 결정은 내려진 거고 그 기록을 검찰에 이관을 하게 돼 있는데 검찰에서 그걸 보고 일정 기간 내에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기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다시 보내달라라고 하면 그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검경이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만약에 검찰에서는 이거 더 수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경찰은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검경의 협의체에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한 다음에 그 사건을 검찰로 이관을 해서 직접 수사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범죄라 하더라도 그거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더 들여다보고 소추할 수 있으면 소추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강태진 회장 관련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검찰 공약은 현재 갖고 있는 검찰이 6대 수사 포함해서 수사권이 좀 더 확대된다 이런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확대 6대 범죄는 처음부터 직접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를 한번 다 하고 그러고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냈는데 피해자들은 여기에 대한 더 보완 수사가 더 필요하고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 검찰에서 보니까 이거는 기소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점만 더 보완해서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보완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수사 요청을 하죠. 재수사 요청을.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게 될 때는 검경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검찰이 이관받아서 보완 수사를 직접 해가지고 기소를 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다음에 엄민주 부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검경 수사권, 검경에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주면 사실상 공수처가 형해화되는 건데 공수처를 바로 폐지하지 않는 것이 법적 문제 때문인지 그리고 경찰 개혁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부활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후보님께서 총장 시절에 직접 수사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으시나요? 그거는 이렇게 이제 막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만들어진 6대 범죄에 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안에는 공직부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경이 얼마든지 현재도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검경의 이 세 군데가 각자가 서로 상대방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소조항이라는 건 뭐냐면 검경이 가지고 있는 권력범죄라든가 공직비리에 대한 그 내사 첩보를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공수처가 먼저 받아가서 공수처가 안 하겠다고 할 때만 가져가서 하게 돼 있는 이거는 굉장히 부당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검경의 간부들 그리고 법관 또 어떤 권력 실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검경이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어떤 그 정치 권력에 의한 영향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다 해서 이런 사각지대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건데, 공수처가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더라도 그걸 제대로 못한다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면은 그때는 폐지해야 된다. 뭐 다른 분들은 지금 뭐 그 야권에서 또 많은 분들은 즉각 폐지가 맞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그래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왕에 만든 제도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폐지 법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예, 다음 질문. 예. 한두 개만 더 받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해주시죠. 여기에 박장이고요. 네. 검찰총장에게 검찰청 예산 편성권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벌써 옛날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독자적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국회에서도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주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갈 때 뭐 법무부가 그 예산안을 같이 들고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하고 또 국회에 가서 예결위에 가서 그 자신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검찰이 자체 책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정기 전 질문. 아까 예.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네. 요구하셨는데요. 예전에 계속 필터 발언하시면서 진짜 인터뷰에서도 언급했긴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특색수 인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또 적성에 따라 아주 공정하게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늘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그거는 제 발언을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곡해를 해서 설명을 한 거고, 저는 이때까지 어떤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시스템을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가 대통령의 책임이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구체적인 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사법 업무, 검찰도 사법 업무입니다. 이 사법 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그렇게 느꼈고, 또 제가 이제 검찰 밖에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사법 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이건 아주 국정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국가의 어떤 정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검찰총장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를 하면 그다지 검찰중앙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검찰에 대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 전에 권위주의 그 체제 시절에 공안검찰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민주화를 억누른 공안검찰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검찰에 대한 벌써 그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서 주요 인사가 지금 통제되고 관리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민주권주의 원칙상 선출직이 임명직을 임명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인사에 따른 어떤 책임 추궁과 그 견제 또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검찰의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의 사법 통제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언론이 검찰이라고 하는 이 공권력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 권력이 검찰을 편들어주면서 중요한 것은 검찰이 얼마나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로서 제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얼마나 존중해 주느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좀 뭐 질문이 더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추가적인 보완적인 부분을 계속하신 전문가님들이 좀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해요.